자, 여기 이제 부채제도는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쉬는 시간 동안 잠깐 이제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6 세기 말에서 7 세기 때 십자외교라고 해서 했던 것도 있는데, 그 최근에 이제 15년 개정 교육 과정에서 이 십자외교하고 좀 다른 그 뭐냐면 구도의 그 역사 지도가 있더라. 그래서 이걸 질문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게 6 세기 후반대죠. 7 세기가 아니라, 이건 이제 6 세기 후반때는 수나라가 있었죠. 당나라가 있는 게 아니라요. 근데 여기 보시면 돌고라고 뭐 고구려, 신라 이렇게 해 갖고 인제 아니, 돌고라고 고구려, 그다음에 인제 백제, 이렇게 왜 요렇게 연결은 이제 되는 것 같은데, 자, 여기에도 딱 보시면 알겠지만 신라하고 이제 수는 이렇게 하죠. 걸사포를 볼 수 있듯이. 예. 근데 백제하고 수가 연결돼 있어. 이게 친선 관계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남북 그 진영하고 동서 진영 중에 백제는 수에 붙었지 않냐. 이렇게 인제 이렇게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이렇게 인제. 근데 이건 왜 그러냐면 역사 해석의 차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게 인제 뭐냐면 어 무왕 때 백제가 이제 무왕 때 수나한테 이제 사신을 보내서 고구려의 침략에 만약 수나가 고구려를 공격할 경우에 백제가 항도 역할을 하겠다, 길잡이 역할을 하겠다. 그런 그 뭐냐면 내용을 편지에 보냈거든요. 야,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요게 뭐냐면 친선 관계로 해 놓은 것 같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 편지 내용은 그렇고, 실제로는 요 당시에는 고구려와 협력해서 또 뭐냐면 당항성을 인제 같이 고구려 백제가 연합해서 신라를 공격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때 그냥 그 무왕이 외교적 표현으로서 수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지, 실제로 이때 뭐냐면 수와 어떤 연결해서 고구려를 칠 생각이 있었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지만 하여튼 그 역사 사료를 바탕으로 해서 그걸 좀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 시기 때 또 사항에서 또 의문을 이제 표한 학자들이 뭐냐면, 고구려 백제와 과연 친했느냐, 또 그렇게 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왜냐면 고구려 백제와 관련된 연합해서, 그러니까 여제 동맹이 맺은 내용은 대개 신라 측이 수나라나 당나라 가서 얘기했다는 거야. 그래서 신당서나 그다음 구당서에 보면 신라가 인제 뭐 백제와 고구려 연합해 가지고 신라를 공격했던 그 내용이 얘네 둘 백제와 고구려의 입을 통해서 나온 게 아니라 신라 사신의 입을 통해서 나왔다. 예, 신라는 당나라는 이제 고구려와 어 관심이 있지, 백제는 관심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백제를 치기 위해서 고구려 엮어 가지고 백제와 고구려 이렇게 신라를 공격한다는 식으로 얘기해서 백제를 치게 만들려고 했다. 이런 설도 있기 때문에 그 여제 동맹에 대해서 또 뭐냐면 의문점을 이제 표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래서 요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게 사료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단편적 사료를 어떻게 해석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동맹 관계가.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이런 식으로 따지면 이제 하나하나면 국제 관계 다 그 하나의 어떤 표현을 가지고 국제 관계를 논하면 이런 걸 가지고 다 인제 뭐냐면 복잡하게 연결되니까 전반적으로 인제 그 형태를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6 세기 후반 때는 백제와 수는 어 뭐냐면 직접적인 대립 관계는 아니었다는 걸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요 포대도 친선 관계였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아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백제 무왕이 곡을 칠 때 "수나라의 항도 역할을 하겠다." 이런 말 하나 가지고 여기 친선 관계 연결하기는 좀 그렇고요. 전반적인 인제 흐름을 볼 때 그때 백제와 고구려가 신라와 얘네들이 연합해서 신라를 같이 협공했다는 그 내용도 있고, 비록 이게 신당서나 구당서에 있는 내용 어 적혀 있는 신라 측의 기록이라도 입장이라도 결국에는 어떤 팩트를 근거로 했기 때문에 그 얘기가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백제가 신라 수한테 백제 무왕이 수한테 그 얘기를 한 거는 단순히 빈말에 불과했고, 실제 백제와 고구려의 연합 상태를 볼 때는 6 세기 후반 때부터 고구려 백제가 서로 연결되고, 그리고 신라와 수가 이렇게 연결되는 동서 진영과 남북 진영이 이렇게 연결됐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여기는 이제 표 같은 경우에는 그 수하고 백제 문왕이 이제 수나라 이렇게 보낸 그 사신의 말만 가지고 이렇게 친선 관계 이렇게 해 놓은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전반적으로 볼 때 고구려 백제 그 당시 협력 관계를 볼 때는 요 표는 역사적 팩트하고 좀 맞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너무 일부 사실들을 아 그
거두절미를 내갖고 좀 부각시켰고 육포를 만든 것 같아요. 예, 제 생각이고요. 일단 뭐 그렇게 이제 물어본 거에 답변을 좀 해드렸고요. 다시 이제 부채제로는 넘어갈게요. 예, 다시 공유를 하고 화면 공유를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부채전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자, 부채전과 이제 그 기존 연합체제 뭐 등등 있는데 여기 좀 읽어보시면 좀 체계가 안 돼 있고 그냥 뭐 한길 내용을 이제 그냥 요약을 했는지 그런지 모르겠는데 요걸 설명하기는 좀 그래요. 너무 중구난방이고 해가지고 요걸 따로 제가 좀 설명을 할게요. 예, 요거는 각자 읽어보시고 고대 국가 형성 과정을 이제 크게 기종연합론과 부채제도로 나눠볼 수 있다고 했잖아요. 요즘에 최근에 뭐 간점 관련된 문제들은 시험 문제 안 나오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긴 하지만 예전에 이제 부채제동 관점인데 좀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뭐 알고는 있을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먼저 볼 게 기종연합론이에요. 자, 기종연합론의 이제 그 국가 발전 단계를 보면 아까 이제 도표에서 볼듯이 소국이 있고 그 다음에 기족 연합 체제, 그 다음에 전제 왕권 체제 이렇게 나누고 그 다음에 기족 연립 체제 이렇게 발전되죠. 그래서 전제 왕권 체제에서 볼 수 있듯이 기족 연합 체제에서 이미 왕권이 상당히 강했다. 아, 처음부터 왕권이 강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기족 연합 체제에서는 왕권이 기속된 중앙 귀족들이 기족회의를 구성하고 정치하는 운영 형태고 그 과정에서 국왕권이 강화됐고요. 전제 왕권 체제 넘어가면서 완전 국왕 1인이 왕권이 국왕 1인이 귀족들을 완전히 압도하는 형태가 있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학계 통솔인 부채제도는 있죠. 자, 여기에서 부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현원적 부가 아니에요. 요거는 현원적 부라고 이제 하는데 이건 현원적 부가 아니라 정치 집단 단위의 부예요. 그래서 이 부의 형성은 뭐냐면 고구려 백제 신라가 좀 달라요. 먼저 이제 그 고구려가 먼저 형성이 됐고 그 다음에 제일 늦게 형성된 것이 신라죠. 신라 같은 경우에는 이 육부가 대개 보면 학자마다 견해가 좀 다르지만 5세기 말에서 6세기 때 보고 있어요. 네. 이 부의 그 부가 형성된 과정이.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국가 발전 단계를 이렇게 보고 있죠. 먼저 소국이 있고 그 다음에 부채제가 형성되죠. 제가 부채제 표 전에 보여드렸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부의 자율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고 그다가 이제 중앙 집권이 강화되죠. 그래서 이때 귀족하고 그 다음에 예전에 부족자였던 귀족들과 그다음 왕권이 이제 대립을 하게 되고 중앙 권력을 둘러싸고 결국엔 왕이 이제 승리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귀족 연립 체제로 넘어가게 돼요. 네. 그래서 기종 연합론이든 부채제도든 공통점이 있어. 여기 이제 6세기 때부터는 기종 연립 체제가 형성된다는 거야. 예. 그래서 이 기종 연립 체제 형성 과정은 좀 뒤에 좀 얘기할게요. 그러면 부채제도에서 이제 나름대로 부가 자율성을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부의 자율성이 어떤 것들이 있냐? 이걸 좀 볼게요. 자, 이거는 고구려 기준을 좀 볼게요. 자, 고구려 기준을 보면 일단 그 고구려 손오부 있죠. 예전에 왕족이었던 고구려 손오부에서 자체적인 종묘사직을 갖고 있어. 자체적인 종묘사직을 갖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부 안에 또 분해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손오부나 계루부 안에 그 안에 또 부가 있어. 그래서 그 나름대로 뭐냐면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부 안에 작은 또 정치 집단 부가 있고 그다음에 고구려 같은 경우에 부 단위로 그 왕을 배출하죠. 그래서 이제 처음엔 손오부가 있다가 나중에 계루부로 넘어가죠. 이런 식으로. 자, 그다음에 이제 각 부의 대가들이 있어요. 각 부의 대가들이 독자적인 관리가 있죠. 그래서 이제 부체제라서 이렇게 부의 자율성이 있었다. 그 증거로서 고구려 손오부 자체에 종무사직이 있었고 부내부가 있었고 부 단위도 왕위를 배출했고 그다음 각 부의 대가들이 그 독자적인 관리를 뒀다. 네. 이게 네 가지가 이제 뭐냐면 부의 자율성을 나타나는 그런 것들이죠. 그러면 부체제가 이제 중앙집권체로 넘어가잖아요. 그럼 왜 넘어갔냐? 이제는 부에 가지고 있는 지방에 가지고 있는 그 자율성이 중앙집권화되면서 이제 넘어가면서 해체되기 시작하거든요. 부채제가. 그게 이제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찾아봐야 되는데 일단은 철제 농기구가 보급됐다는 거죠. 그래서 철제 농기구가 보급되면서 종전에 음락단위로 이뤘던 그 사회 조직이 기층조직이 분기가 돼요. 예. 그리고 이제 토지의 사유화가 되면서 뭐냐면 인구가 이동하게 되죠. 예전에는 이제 공동경제하고 묶어있던 음락공동체 구성원들이 철제 농기를 사용하면서 어, 토지의 사유화가 이루어지고 가단위도 이제 뭐냐면 생산 단위가 바뀌면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종전에 강력한 지방 의식들이 없어지게 돼. 예. 그다음에 뭐 수의사업, 우경 이런 보급도의 농업 생산력이 이제 보급 증대됐고요. 그다음에 정복 전쟁 같은 거 있죠. 정복 전쟁을 통해서 어떤 사회 계층이 그 사회 그 분화가 진전되죠. 정복 전쟁을 통해서 뭐 상층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노비도 전락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종종 음락 공동체가 이제 해체돼 나가기 시작한 거죠. 자, 그러면서 부를 지탱하고 있던 공동체 관계가 해체되면서 이 부체제의 자율성이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부의 수장들이 중앙에 올라서 귀족이 되고 그러면서 점점 중앙이 뭐냐면 지방을 지배하는 통제하는 그런 형태가 등장을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그러면 부채제도과 귀족 연립체제의 귀족 연합의 공통점이 뭐냐? 아까 언급한 것처럼 결국에는 6세기 이후부터는 귀족 연립체제도 통합이 된다. 귀족 연립체제도. 그 시기마다는 약간의 이제 미묘한 관계가 있지만 대개 보면 고구려 후기 같은 경우에 대망리지 체제 있죠. 이런 것들이나 그 다음에 이제 신라대 신흥세력이었던 김유신이나 김춘추의 등장. 그 다음에 백제 같은 경우에 뭐죠? 팔대성. 이런 세력들이 이제 기종 연립 체제죠. 기종 연립 체제는 뭐냐면 왕권이 이제 쇠퇴하고 귀족들 유력한 귀족들이 연립해서 같이 합의를 통해서 뭐냐면 그 형성된 체제가 기종 연립 체제야. 자, 그 기종 연립 체제 형성 과정이 어디에 나오냐면 고구려와 관련돼서 나왔어요. 고구려. 자, 고구려 관련돼 나왔는데 그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고구려에서 이제 기족 연립 체제가 형성된 배경을 쓰시오.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 대내적 배경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양홍왕의 즉위를 둘러싼 내분이죠. 예. 그래서 귀족 간의 내분과 대립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앞에 안원왕이 그 부인이 중부인과 소부인이 싸우면서 이제 결국에는 중부인이 이기게 되죠. 그래갖고 이제 양홍왕이 즉위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혼란상. 그다음 대외적으로는 그 당시 이제 북쪽은 돌굴세력이 쳐들어오고요. 남쪽으로는 백제와 신라가 연합을 하죠. 이 위기상을 먼저 탑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식으로 탑하냐? 그 당시 분쟁을 수습해서 귀족 연립 체제가 형성돼서 일종의 힘 있는 귀족들이 어떤 가덕의
제가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신라는 미약을 맺고 돌고래 침입에 대비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대망리 체제도 그 귀족 연립 체제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연계동을 중심한 대망리 체제도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제에 나왔는데 최근에 하고는 좀 문제 방향하고 맞진 않죠. 요즘에 하도 팩트만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관점이나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잘 안 나와요. 예. 그렇지만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기본적으로 알 필요는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정리해봤고요. 나머지 내용들 부채제도인가 요거는 한번 그냥 보세요. 예. 자, 그다음 간등제를 볼게요. 간등제. 자, 그럼 간등제는 왜 나타났냐? 이것부터 이제 배경을 좀 아셔야 되겠죠. 간등제는 그 당시 이제 연맹왕국에서 중앙집권을 이렇게 넘어갈 때 삼국이 각 그 부족장들이 가지고 있는 세력에 따라 중앙집권 넘어갈 때 형성된 것이 신분제하고 간등제야. 그래서 이 간등하고 신분제가 서로 연결돼 있어요. 대표적인 게 골품제하고 간등제가 서로 연결된 것처럼 서로 연결돼 있다. 그래서 연맹왕국에서 중앙집권 넘어가는 과정에서 그 각각의 가지고 있는 부족장들의 힘의 서열에 따라서 나눠진 것이 간등제고 그리고 신분제다. 이 간등제, 신분제가 서로 연결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를 이제 볼게요.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4세기 이전의 간등제와 그 다음에 4세기 이후의 간등제 등등 있는데 아직까지 이게 정확하지 않아. 왜 그러냐면 고구려 같은 경우에 고구려 간등제에 관련된 내용이 삼국사기는 없어요. 뭐 단편적인 것들만 좀 나와 있고 신라처럼 이렇게 체계적으로 기록이 안 남아 있어. 다만 이제 고구려의 간등제를 좀 엿볼 수 있는 게 중국 측 기록이에요. 그래서 중국 측 기록에 따라서 중국 측 기록에 쓰여진 그 시점에 따라서 10등급을 보는 사람도 있고 뭐냐 14등급을 보는 사람도 있고 왔다 갔다 하죠. 예. 자, 하여튼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볼게요. 4세기 이전의 간등제에 보면 상가라는 게 있어요. 상가. 그 실제 각부의 장이 대가 중에 선출 대표자로서 상가가 있었다. 아, 그래서 각 부의 장이 대가에서 대가를 이제 대표자가 이제 상가였다.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도와 패자가 있는데 이 대도와 패자는 이제 뭐그 국왕직 속의 우두머리 수상 정도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고추가라는 게 있죠. 고추가. 자, 고추가는 전 왕조의 손후보, 왕족의 손후보, 왕비족, 연노부의 대인들에게 부여하는 것이 고추가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사자, 조위, 선인들이 있는데 국왕 안에서도 사자, 조인, 선인들이 있고 그 대가들 역시 또 사자, 조인, 선인들이 있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부의 자율성이 확보됐다는 근거가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세기 이후에 이제 그 내용을 보면 크게 이제 형계열과 사자계열이 있어요. 요게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자, 요거 외워 두셔야죠. 05년 기출문제 요 관련된 내용이 있어. 자, 형계열은 종래의 족장 세력이 집권적 왕권 아래 통합되면서 편제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그들의 족족 기반에 따라서 개편된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형 관련된 내용이 있죠. 대형, 소형, 제형 뭐 등등 있죠. 대형은 좀 약간 이제 그 족족 기반이 큰 거고 소형은 좀 작은 거고 제형은 더 작은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자신들이 세력 기반에 따라서 칭호를 부여받는 게 형 계열이에요. 그다음에 사제 계열은 조부를 이제 거두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걸 또 행정관리 출신이다. 그래서 그들의 지혜에 따라 여러 간부가 분화되었다. 그래서 형 계열과 사제 계열 두 가지 계열이 있다는 것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됐다는 것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간등의 수는 시기에 따라 다른데 10당 여기 보시면 뭐 12, 14등급 또는 전에 10등급 이렇게 나왔는데 10등급에서 14등급으로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겠죠. 아니 말렸는데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 이제 뭐냐면 그 기록한 중국적 사서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각기 다르게 기록됐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좀 신라처럼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기록이 남아있지 않고 중국적 기록에 위시하다 보니까 이런 형상들이 나타난 거야. 예.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조이두 대형이 나있어요. 조이두 대형. 그래서 이제 조이두 대형이 있는데 이 조이두 대형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뭐냐면 여기까지가 국가의 뭐냐면 주요 사물들을 국정을 담당하는 그 간등이야. 그래서 조이두 대형 이상반이 국가의 기밀을 간장하여 국정이 논의하고 군사를 움직이는 간장을 수행했다. 자, 이런 기록을 통해 귀족들 사이에도 신분의 구분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아마 이제 간등제와 신문제와 서로 연결될 거라 보고 있는데 문제는 그 기록이 없어. 기록이 그냥 신라를 볼 때 연결돼 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추정만 할 수 있는 거죠. 예.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여기 4세기 이후의 간등제 중에 대대도라는 간직이죠. 대대도. 그래서 요 대대도라는 간직이 그 당시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죠. 이거는 3년마다 그 귀족들 사이에 합의인지 하여튼 전투인지 싸움을 통해서 대대도라는 간직이 이제 정해졌죠. 그래서 왕이 선발하는 게 아니라 귀족 사이에서 서로 선임해 갖고 실력을 통해 힘이 강한 사람이 대대도가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안 나올지 망리지라는 게 있죠. 이 망리지란 간직이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요거는 이제 기록이 좀 단편적이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 있지 못한 것 같아요.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근데 이제 이 망리지란 간직은 대대도 밑에 있는 간직이라고 보고 있는데 주로 군사권을 가지고 있는 간직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연개소문이 그 자기가 정권을 장악해도 대대도라는 그 간직을 갖지 않고 간등을 갖지 않고 망리지란 간등을 갖게 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요게 군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대로보다 실권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뭐 대대 망리지, 태망리지 이런 식으로 이제 자신이나 자신의 아들들이 그렇게 부른 거죠. 그런 거가 연결시켜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백제를 보자. 자, 백제는 고이왕 때 육자평 16간등제 공격제도가 이제 제정됐다고 하는데 요거는 삼국사기 기록이야. 삼국사기 기록이고 실제적으로는 사비천도 이후의 사항을 고이왕 때도 소급될 것이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비 시대 때 육자평 16간등 제도가 완비됐고 다만 고이왕 때는 자평 제도와 간등 제도가 실시됐다 정도만 파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백제가 삼국 중에 가장 그 먼저 정치 조조 정비된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백제는 그 유의민 세력들이잖아요. 유의민 세력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론 고구려나 이제 신라도 유의민 세력들이지만 상대적으로 볼 때 그 세력보다는 토착 기반이 또 미약했다는 거. 그래서 강력한 지배 구조의 필요성을 느꼈고 그리고 백제 같은 경우에는 해상 교통로를 통해서 중국의 남조국과 이제 활발한 교류를 했죠. 그래서 중국과 교류를 통해서 중국의 발전된 정치제도를 수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간등 제도가 완비된 게 이제 사비 시대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비 시대에 이제 뭐냐면 기준을 보면 대개 이제 그 국가의 핵심 계통은 1등급에서 6강등이고요. 1등급에서 6강등에서 이게 나눠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대개 1품에서 6등 강등이면 요 정도 되겠죠. 여기 솔계통이죠. 솔. 솔. 자, 여기 솔인데 자평을 재고 다 솔인데 이 솔은 부족장이라는 의미야. 그러니까 예전에 부족장들 그 후손들이 그 높은 간직에 올라가게 되고 등급에 올라가게 되고 이들끼리 이제 뭐냐면 회의를 이제 개최를 했는데 이걸 무슨 회의라고 하냐면 제솔회의라고 해요. 제솔회의. 여러 솔드회의, 여러 부족장의 회의라는 거죠. 그래서 솔계통이 대개 보면 부족장 계통의 뭐냐면 그 간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솔 계열 외에도 뭐 덕이라든지 독 계열이 있죠. 그래서 이제 덕과 독 계열로 또 나눠볼 수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 개 간등이 구분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각각의 간등에 따라서 공복을 달리 입었다. 자색, 비색, 청색을 해갖고 등급을 이렇게 나눠줬죠. 그래서 자평과 손 계열은 그 자색으로, 그 덕 계열은 비색으로, 그 다음에 무명 계열, 무명 계열은 이제 독이나 이제 무 이런 계열들 얘기하죠. 이런 계열들은 그 청색으로 이렇게 입었다. 그래서 이런 그 자체가 이제 뭐냐면 중국식 어떤 간제를 받아들인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그 간제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백제에서 제일 높은 자상급 정도 재상급 되는 사람이 자평이에요. 자평. 그래서 자평이 6명 있죠. 내신장평, 뭐 내두자평, 내법자평, 위사자평 이런 게 있는데 이들은 재상급이야. 재상급. 재상급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중에 이제 제일 높은 간직은 이제 뭐냐 상자평이라는 게 있죠. 예. 상자평 서열이 제일 높죠. 그래갖고 자평이 있다. 그 6세기 말에 육자평제가 이제 실시됐고 그리고 유력한 귀족 가문 중심으로 정치 운영이 이루어진 상황을 반영하고 특정 가문이 특정 직무를 독점했다. 이거는 뭐 백제뿐만 아니라 고구려 신라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세습이 되죠. 예. 그다음에 여기 보면 그 문명계열 있죠. 여기 문명계열 여기에서 문명계열을 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12부의 문도가 13부의 무도기는 있죠. 그래서 초기적 형태에서 문무 구분관념이 있었다.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라를 보죠. 신라는 이게 이제 그 간등제도가 삼국사기에 보면 유리왕 때 17간등을 마련했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거 그대로 믿어서 안 되죠. 유리왕 때는 그냥 아니고 실제적으로 버프왕 때 마련한 거 보였어요. 버프왕 때. 그래서 버프왕 때 17강등을 마련한 건데 이걸 그냥 소급한 거죠. 유리왕 때로 된 걸로. 그래서 이제 있는데 요게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찬사지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 간등에 보면 이 17간등이 버프왕 때 만들어진 건데 이 찬사지 그 앞에 보면 이벌찬, 대하찬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찬자가 붙은 거는 되게 예전에 그 사람들이 족장적임이야. 그러니까 예전에 그 뭐냐면 족장적임으로써 이 찬사지 붙은 개념들은 여기 족장 계열에서 이제 주로 뭐냐면 그 후손들이 그 간등에 올라갈 수 있는 그 것이 찬사지였어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찬자가 이제 제일 중요하죠. 찬자가 이제 뭐냐면 족장 계열이고 여기에서 이제 육두품이나 대개 보면 진골 계층이 창자 올라가요. 그 다음에 단계 작은 단위의 이제 부족장들은 사고 그다음에 더 작은 단위는 지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족장적 의미가 있다. 그런 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보면 이제 구성을 보면 찬자가 붙은 강군과 족장 계열이죠. 그렇지 못한 비강군을 이렇게 나눠졌다. 이렇게 있고 이거는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그렇게 두 개의 강군을 나눠졌고 비강군은 이들이 거느린 실무자 명칭에서 유래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 찬자 계열 보면 여기까지가 찬자죠. 이거는 예전에 사도 육촌에서 있었던 육촌의 후계자들이 이제 주로 여기 담당 했던 거고 되게 진골이나 육두품 계열이 이제 있고 그리고 마나 뭐 그 사나치 이런 사람은 예전에 작은 부족장들 아니면 또 그 육촌 밑에 일어난 행정 실무 출신의 어떤 그 관료 집안들 요걸 담당했던 거죠. 예. 대개 보면 이제 그 오두품, 뭐 사두품 이런 얘기 얘기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간등의 특징을 보면 지난 지역의 영토를 넓혀가는 과정에서 그 사도국 지배창의 어떤 특권을 유지하려고 이런 것도 있고 상당히 배타성이 강했다. 그래서 있고 특히 이제 그 경의와 외의가 있죠. 경의는 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거야. 그러니까 국인들 골품을 받은 사람들 대상으로 한 거고 외의는 그 당시 이제 정복 복속된 지방 유력자 가운데 완격이 이주하지 않고 현지에 남아있는 대상을 했다. 외의는 경의와 외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있는데 원래는 이원제도 운영했던 이제 이런 간등제도가 나중에 일원화됐죠. 외의가 경의에 통합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하나도 이제 통합이 됐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리고 이 간등제가 신분제와 연결돼 있어요. 예. 그래서 골프에 따라 간등제가 승진이 제한이 됐죠. 예. 잠깐 이제 이걸 표를 보려면 요거보다는 요게 좀 있어요. 자, 이건 뿌생 관련된 자료에서 이제 제가 정리해 놓은 건데 자, 17간등제가 확립된 것은 이제 요 표예요. 버프왕 때 확립된 거죠. 요 앞에 있는 표는 이제 그 가정이 나타난 거고 자, 여기 이제 보면 진골 계급들이 올라갈 수 있는 그
선이 있어. 뭐냐면 여기 진골들이 이제 은근 이별장까지 끝까지 올라갈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육두품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건 아차한 계급이죠. 그다음에 오두품은 대나마, 그다음 사두품은 대사 이렇게 해서 이제 올라갈 수 있는데 그 뒤에 3두품, 2두품, 1두품은 실제 평민화됐기 때문에 그 의미는 없어요. 예. 그러면 여기 좀 내려보면 그러면 육두품이 이제 아창까지 올라가고 그다음에 여기 진골은 이벌창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육두품 중에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뭘 뒀냐면 중위제를 뒀어. 중위제. 그래서 등급은 계속 아찬이지만 뭐냐면 대우는 한 단계 높게 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중하차는 파진찬에 대우를 해주고 삼중하차는 잡찬에 대우를 해주고 사중하차는 이찬에 대우를 했어요. 여기 이제 대하찬 있잖아요. 근데 대하찬은 아찬에서 이게 뭐냐면 파생된 간등이기 때문에 이거는 쳐주지 않고 파진찬, 잡찬, 이찬까지. 그래서 2등급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이게 중위제를 뒀죠. 근데 이제 원래 이 육두품이라는 계층이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에요. 네. 진골 계층을 도와주면서 도와준 그 두품을 그 당시 진골 계층들이 따로 이제 육두품을 이렇게 편정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육두품이 없었고 오두품이 있었어요. 제일 높은 게 오두품이 있을 때는 중위를 어디에 뒀냐? 급찬부터 뒀죠. 네. 그래서 중남아, 삼중남아, 사중남아, 오중남아, 육중남아, 칠중남아, 팔중남아, 구중남아 이걸 중위 뒀죠. 여기에 중위 뒀고 그다음 육두품이 들면서 육두품한테 육찬, 아찬까지 허용해주면서 그 위에 올라갈 때는 중하찬, 삼중하찬, 사중하찬 이렇게 중위를 뒀다. 그래서 이제 이 골품제도 서로 연결돼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골품제의 이런 그 모순점을 중위제로 보완했다. 중위제로. 그러니까 중위제를 왜 보완하는가 가지고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두 가지 설이 있어요. 신분에 따라 대항된 간등을 넘지 않고도 승진을 계속할 수 있는 방론을 마련했다는 설도 있고 그다음에 포셈에서는 그 당시 이제 그 진골 계층들이 육두품이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도록 무마용으로 했다는 설도 있고 뭐 등등이 있는데 그건 알 필요 없고 요것만 좀 기억을 해두세요. 통론에 있는 설, 포셈에 있는 설 같은 거는 좀 그래가지고 여기 이 설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이렇게 있고 뭐 이건 적용하는 관련된 설인데 요거는 그냥 참고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제 넘어갈게요. 그 골품제를 볼게요. 골품제. 자 골품제는 간등제와 마찬가지로 족장색을 통합하고 편제하는 과정에서 나왔는데 크게 이제 뭐냐면 골제와 두품제로 나눠지죠. 자 골제는 성골과 진골이 있고요. 근데 성골과 진골의 기준은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예. 그리고 품인데 1두품에도 6두품이 있어.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1두품에서 3두품은 의미가 없어지고 지금 의미가 있는 4두품, 5두품, 6두품 이렇게 있죠. 4두품도 통일신라 시대 때는 평민화됐고요. 자, 그래서 이제 특징은 간등제와 연결돼서 승진이 제한됐고 그리고 이제 골품을 받은 사람은 국인을 대상으로 한 거야. 국인. 그러니까 그 경주에 살고 있는 국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사도 육촌에 살고 있는. 예. 그러니까 이제 노인들, 그러니까 지방에 살고 있는 지방민들은 아무리 뭐냐면 힘이 있어도 권력을 갖고 있어도 그 골품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고조에서 또 왕검이라든지 그런 사람도 골품이 없어요. 왜냐면 이 사람은 노인이죠. 지방민이잖아. 예. 그래서 그 국인을 대상으로 했다. 그만큼 상당히 폐쇄적이었다는 걸 볼 수 있어. 자 그렇게 있고 그 교과서 내용 중에 지학사 교과서 보면 그 09년 개정 지학사 내용을 보면 골품을 그 지방민도 줬다 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학계 통설하고 좀 맞진 않는 것 같아. 그리고 내용은 그래서 국인에게 대상을 했다. 이때 국인은 경주에 살고 있는 왕경인들 얘기예요. 예. 독자적 지배 기간을 지배 기반을 가진 기간이 아닌 기반 지배 기반을 가진 부족 장색들 골족을 편제하고 그리고 간에 관료를 했던 것을 풍족이다 했다 이렇게 있고요. 자 그런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어, 뒤에 있는 내용은 각자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밑에 뭐 분화 과정 해갖고 쭉 해서 성골 탄생 등등이 있는데 요 내용들은 그냥 참조해서 보세요. 왜 그러냐면 요거는 이제 푸셈 내용을 좀 많이 참조한 것 같아. 제 생각에는. 그래서 요거는 그냥 그 참조해 두시고 다만 이제 교과서에서는 요 관점 있죠. 성골 탄생 기반을 진평화와 관련돼서 연결시킨 게 있어요. 앞에 이제 그 설명한 거 있죠. 그래서 동률계와 금률계, 사륜계죠. 그래서 진지황계열이 이제 쫓겨나고 나서 진지황이 쫓겨나서 진평화가 되는데 동률계가 사륜계보다 좀 더 우위락하기 위해서 자신의 성골로 지칭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그 사륜이나 나머지 그 김시세력은 진골로 이렇게 지칭했다. 이런 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요거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요. 딱 뭐 정설이라고 좀 보기는 힘들어. 아직까지 학계에서 논쟁이 되게 많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갈문왕 제도 정도만 알아볼게요. 갈문왕은 왕의 동생이 부여하는 제도죠. 동생도 왕에 계승한 성골의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 자식도 마찬가지로 인정되는 거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그 설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개 보면 갈문왕을 그냥 왕이 동생에 부여되거나 그 다음에 왕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부여한 제도가 갈문왕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학계에서 명확하게 이 갈문왕이 누군지를 아직도 논쟁 중이야. 그래서 그냥 명칭만 기억을 해두시고 요게 자격이 뭐냐 이런 식의 문제는 안 나올 거예요. 이게 아마.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한번 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그 앞에 좀 겹치는 내용이긴 한데 간등제도를 받고 중앙제도와 지방제도 볼게요. 당연히 이제 그 중앙제도와 지방제도 안에 간등하고 이제 포함돼서 같이 또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여기. 예. 자, 그걸 보면 고구려 수상 대대도장 요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예, 아까 간등제 할 때 좀 얘기했죠. 이게 기출문제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수상으로서 국사를 총괄하고 귀족 연합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귀족들에 의해서 3년마다 선출됐다는 거. 그 다음에 영계소문을 집권하고 나서 망리지 체제를 유지했죠. 그 대망리 체제는 정권과 국권을 토대던 정제 정치인데 원래는 망리지가 군사권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영계소문이 집권할 때 대자를 붙여서 여기에다 정권, 정치와 군권까지 다 장악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고구려에 보면 그 고구려뿐만 아니라 백제도 그렇고 이제 신라도 그렇지만 간등과 간직이 미분화돼서 그 간등과 간직이 특별한 구분 없이 그냥 쓰이는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의미가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 간등과 간직이 미분화됐다. 아, 이렇게 이제 있고 그래서 간등이 곧 간직인 그런 것도 있죠. 근데 이제 뒤에 고려나 중국과 고려나 조선에 들어가면 간등 그 대신 간품이라고 하죠. 간품하고 그 간품에 속한 간직이 분화돼 나갔죠. 예. 근데 아직까지는 간품, 간등하고 간직이 미분화 상태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 백제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언급한 점 간등으로서 그 자평이 있었고 육자평 중에 제일 이제 큰 자평이 상자평이라고 하죠. 자, 그다음에 이제 사회 시대 때 들어와서 이제 뭐냐 중앙 조직이 만비가 됐죠. 그 내간 12부, 외간 10부 등 22부가 징치됐고 그때 정상회의를 개최했는데 그래서 이 정상회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죠. 그래서 재상을 이제 선출할 때 재상이 될 만한 후보의 이름을 서너 명 쓴 뒤에 상자를 넣어서 봉하고 정삼에 두었다가 얼마 후에 열어보고 이름 위에 도장을 찍혔던 사람을 재상화했다 이렇게 했는데 아마 이제 도장을 찍은 사람은 이제 왕일 것 같아. 그렇지만 왕이 형식적으로 임명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귀족들의 어떤 합의를 통해서 왕을 통해서 임명했다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요때 이제 그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재상은 왕이 직접 임명한보다는 합의를 통해서 임명했다. 귀족의 합의를 통해서 임명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상회의는 귀족대 회의체였고요. 자, 그리고 이제 백제 같은 경우에 중앙 집권을 할 때 중국의 영향이 컸어요. 예. 그래서 22부 명칭 자체도 이제 주대에 이제 보이는 거고요. 예. 그래서 주대에 육간의 이름을 땄다고 해요. 그리고 육전 조직도 모방 육자평 제도가 있고 그리고 왕후 제도가 실시했다. 왕후 제도라는 건 뭐냐면 중앙에 왕이 있으면 후를 뒀어요.
중국처럼 제후죠. 예. 그래갖고 이제 22담로에서 그걸 볼 수 있죠. 22담로를 만들 때 이 담로를 파견한 사람들 후야. 이 후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 주로 그 왕의 친척이나 아들이나 그런 사람들 임명한 거죠. 왕자들. 그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왕후제를 실시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간등의 명칭도 한식으로 돼 있다. 한식이나 중국식으로 돼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신라를 보죠. 신라는 이제 그 국초에는 대보가 이제 그 정무나 군사를 나눠 관장을 했고요. 버퍼왕 때 들어와서 병부를 설치했어. 요때부터 이제 간청이 설치된 거야. 예전에는 신라는 그 육부의 장들이 모여가지고 그 뭐냐면 각각의 업무를 분담해서 이제 진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독립된 간서가 아니라 간서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육부의 장들이 모여서 뭐 어떤 분은 재정을 담당하고 어떤 분은 군사를 담당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했는데 이때부터는 독립된 간청이 만들기 시작했죠. 그 당시 이제 삼국시대다 보니까 막 전쟁이 빈번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병부가 먼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군사 기능의 이제 중요성 때문에 병부가 먼저 만들어졌고요. 그 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이제 간청들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이제 그 버프왕 18년에 상대를 설치해서 국사를 총괄하고 대등의 대표로서 기족회의를 주재하고 기족세를 대변하는 성격을 띠게 됐다. 그 다음에 진흥왕 때는 품주가 설치됐죠. 품주. 정부를 관장하고 조세를 감장하는 품주가 설치됐고 그 후에 진평왕 때는 위하부, 조부, 예부 이렇게 만들어졌고 그 진도왕 때는 품주가 집사부와 창부로 이렇게 분할돼. 그리고 이방부가 설치되죠. 행정과 법령을 담당하는 이방부가 설치됐다는 거. 그 다음 하백회의를 볼게요. 하백회의는 최고 귀족들이 합의해서 국가의 중대사를 논의했던 회의기구인데 왕권을 견제하는 역할을 했다. 그리고 상대 등이 주관을 했죠. 이걸 진골 귀족 출신의 대등이 합작해서 국가의 중대 일을 결정하고 그때 이제 제일 그 높은 그 대등이 상대 등이잖아요. 그 앞에서 얘기한 버프왕 때 만들어진 자, 그래서 하백회의와 이제 상대 등의 존재 의미는 왕권이 전제하는 과정에서 귀족연합적인 정치의 성격을 보였다. 왕의 권한이 크긴 했지만 왕이 독단적으로 뭔가 일을 추진하기 힘들었어요. 귀족들의 그 도움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 하백회의를 통해서 귀족들의 어떤 도움을 받고 왕권을 보완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 하백회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만장일치적 방식인데 실제로 만장일치가 제대로 되겠어요? 안 되죠. 각기 이제 뭐냐면 의견이 많았지만 일단은 형식적으로는 만장일치 형식으로 통과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특징을 보면 신라 정통의 어떤 간제와 그 다음에 중국적 요소가 조합됐다. 예. 그래서 이제 상대 등의 시중 등의 간직이나 간부의 명칭 등 정통적 요소를 기본으로 하고 고구려 백제로부터 중국적 요소를 흡수하여 그 당시 왕실 사무의 내성을 또 두었다. 예. 그 내성은 일종의 내조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앞에 언급했던 것은 외조고요. 여기 위하부, 뭐 조부, 예부 이런 것들은 외조야. 이건 국가 사무를 담당하는 거고 이 내성은 내주로서 주 왕실에 관련된 개인적인 사무를 담당하는 거야. 예. 자, 그래서 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통일신라 시대 할 때 다시 얘기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백제 정치 운영이 왕실 중심의 귀족적 성격이 강한 반면에 신라는 관료적 성격이 강했다. 뭐 그냥 이거는 단순 위견인 것 같아. 그래서 뭐 특징은 그냥 넘어가시고 팩트만 기억을 하세요. 조금만. 예, 버프왕 때부터 시작해서 진흥왕, 진평왕, 진덕왕 때 요거 간직들이 이제 어떤 그 간청들이 만들어졌는가 이것도 지금 기억을 해두시고 그다음 하베키의 성격 요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방제도와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지방제도. 자, 지방제도를 제가 표로 만들었어요. 예, 표로. 그래서 이제 보통 백제나 신라나 그 고구려나 되게 오를 좋아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서울은 5부 나눴고
그다음 고구려 오방 오부 나눴잖아요. 그다음 백제도 오부 오방. 그다음에 신라는 약간 서울은 육부지만 그 전국 오주 나눴죠. 요거만 좀 예외적으로. 그리고 그다음 발해도 오경을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어 비슷비슷한 게 많아. 아마 이제 요거 이런 고구려 백제 발해 같은 경우에는 그 부요 계통이라고 이제 연결돼서 그런 것 같아요. 부요도 5도 정치단이 나눴잖아요. 예. 하여튼 이렇게 이제 그 서울과 그다음 전국 단위 지방제도 이제 크게 나눴고 특수행정구역 있죠. 고구려 상경, 그다음에 백제는 22담로, 그다음에 신라는 이소경 제도였고 이게 나중에 오소경으로 이제 확대되잖아요. 자, 그다음에 중앙에 있는 최고 높은 간직 외워두셔야죠. 고구려는 대대로, 그다음에 백제는 삼각평, 그다음에 신라는 상대등이었다 뭐 시중인데 아마 이거는 저기 그 요거는 삼국시대고 요거는 중대죠. 중대. 그러다가 또 하대는 상대등이 또 되고 예. 자, 그다음 지방 장관은 이제 고군 욕살.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그 성 단위로 하는 건 청년군지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백제는 방령 있고 그 밑에 군장 있고 그다음에 신라는 군주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됐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고구려부터 볼게요. 고구려. 자 고구려는 중앙에 오부가 있었죠. 원래 오부는 정치적 성격의 부였어요. 이 오부가. 근데 고구려 때부터는 행정적 성격으로 바뀌었다. 방위부로 바뀌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오부로 나눴고 그다음에 지방도 부로 나눴어. 5개 부로. 예. 그래갖고 이제 그 있고 그 밑에 대성, 소성이 있는데 요게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성이 있죠. 성. 그 당시에 이제 삼국이 이제 서로 싸웠던 시기이기 때문에 대개에 보면 성을 기준으로 해갖고 행정구역을 재편됐어요. 이건 고구려뿐만 아니라 신라나 백제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신라나 백제나 다 그 말단 지방행정단위는 성을 기준으로 했다. 예, 성을. 그래서 각 부에는 대성과 소성이 존재했고요. 대성에는 욕살, 천령근지가 성주로 존재했고 소송에는 도사가 이제 성주로 존재했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성에 예속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군성해 갖고 이제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아까 전에 부는 5부로 구성돼 있고 군이 있고 성 이렇게 이제 있고요. 여기 연결시켜 놓고 예. 자, 그 다음에 지방장관은 아까 지금 했던 거죠. 욕살, 천령근지, 그 다음에 도사 이렇게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욕살과 이제 첨령건진 중앙에서 파견했고 행정과 군사 업무를 검했다는 거. 자 그리고 그 당시에는 또 지방간의 특징을 보면 뭐 군사행정권을 같이 겸하고 있어. 이게 특징이야. 예. 이거는 고구려뿐만 아니라 백제의 신라 똑같아요. 군사권과 행정권을 같이 겸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고구려에 특별 행정구역이 있죠. 예. 특별행정 상경이라고 하죠. 상경. 수도였던 평양성, 그 다음에 또 예전에 쓰였던 국내성, 한성, 한성에 있고 이렇게 삼경을 뒀다. 그래서 이때 문화적, 정치적 중심지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경은 현지의 그 기존 정치 세력들 편제하고, 그다음 지방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 역할을 했다는 거 이렇게 보고요. 자, 백제를 보죠. 백제. 백제는 한성시대, 웅진시대, 사비시대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한정시대 때는 오부를 유지했는데 오부는 족적 성격이 강했어요. 행정적 성격보다. 근데 이제 웅진시대 때는 거꾸로 족적 성격보다 행정적 성격이 강했고요. 사비시대 들어오면서 완전히 행정적 성격으로 바뀌게 되죠. 중앙은요. 그리고 사비를 오부를 5항으로 나누고 그리고 5항을 다시 방리제로 쪼개서 운영해요. 예. 그래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지방 같은 게 보면 한성시대, 운진시대는 담노제를 실시했어요. 그래서 영역 지배를 한 게 아니라 거점 지배를 했죠. 거점의 중요한 요충지에다가 담로를 설치해갖고 여기에 관리를 파견한 건데 요 담로제의 끝판왕이 뭐냐면 무령왕 때죠. 무령왕 때 중앙의 요충지에 22담로를 설치해서 왕족이라든지 왕자들을 후로 임명한 다음에 담로로 이제 파견했다. 네, 이런 것들. 요 담로제 파견에 관련된 그 사료는 양직공도에 나와 있어요. 양직공도. 양직공도.
그래서 이제 있고 사회 시대에 들어가면 이제 지방제도가 다시 정비돼요. 이때부터는 이제 거점 지배보다는 완전히 영역 지배에 넘어가죠. 중국식 9년제를 이제 본격적으로 수용하죠. 그래서 지방을 크게 오방, 군, 성으로 나누는데 요때 군은 22담로를 개편한 거야. 그래서 실제 9년제를 실시했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하부 행정기구로서 성을 뒀죠. 이것도 고구려 백제 신라 똑같아요. 삼국시대는 전쟁 기간이기 때문에 성이 하부 말단 기구예요. 예. 그래서 이제 큰 단위 행정기구 오방에는 장관인 방령가 그리고 거기에 있는 치소, 방령이 있는 치소가 방성을 뒀죠. 군은 37개로 개편됐고 22담로에서 이제 37개 군으로 개편됐고 군사력 측면에서 방령의 관할을 받고 그다음에 장은 군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밑에 하위 조직으로 성을 뒀다. 성주 도사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한성시대를 볼게요. 전국에 22담로가 설치되고 국왕의 자제들과 왕조를 보내 다스리게 되어 미숙한 제도를 다 이렇게 있는데 요건 틀렸죠. 예, 이거 한성시대가 아니라 웅진시대야. 웅진시대. 요거 잘못 쓴 거야. 적은 거야. 예. 그리고 여기 한성시대가 있는데 한성시대 때는 담로제를 실시했어요. 중요한 요충지에 담로를 뒀죠. 그리고 이걸 체계화시킨 게 그 문영왕 때 웅진시대 22담로 설치예요.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사비시대 때는 이제 중앙에 오부 오왕을 뒀죠. 그래서 그 족적 기반이 미약했기 때문에 처음에 방위층인 그 도읍을 뒀죠. 예, 동서남북 해갖고 오을 뒀고 또 오부 밑에는 오왕을 뒀어. 예, 그래서 총 25왕이 존재했다. 그 지방에는 이제 군현제 같은 걸 도입을 해갖고 체제를 정비했죠. 그래서 종전의 담노제에서 벗어나서 군현제를 이제 뭐냐면 도입을 했는데 그 체제가 방궁성이야. 그래서 제일 큰 단위가 방이죠. 그래서 이품인 달솔이 방령이 되어 700명에서 1200명 군대를 통솔해 다스릴 거야. 이때 700명하고 1200명은 상비군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쟁 날 때는 또 징집해갖고 이제 완편하죠. 평상시에 그렇게 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군은 사품인 덕솔의 3인이 군장에 대해 통치했고, 그 다음에 성의 밑에는 이제 도사가 있었다. 이런 체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간접 지배인데, 그 당시 초창기 때는 그 부족장 세력들 직접 지배하는 것보다는 거점 지배를 했다는 간접 지배하는 거예요. 거점만 이제 군대를 파견하고 지배했다가 나중에 사비 시대 때 들어와서야 완전하게 이제 뭐 지배했다. 뭐 근데 요 내용 자체는 좀 영산강 유역 관련된 내용을 한 것 같아요. 예, 하여튼 그래서 영산강 유역은 온강모가 이제 초창기 때 사색이 나타났다가 그걸 나오면 이게 완전히 장악하지 못했다는 거죠 백제가. 그러다가 7세기 전후 영산강 유역에서 정방공원부인데 요거는 일본 세력과 관계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거는 좀 약간 좀 그런 것 같아요. 요거는 맞진 않은 것 같은데 이거 지우세요. 네? 요거는 왜 여기다 집었는지 모르겠는데 예. 요걸 제가 나중에 계속 뺄게요. 간접 지배에서 직접 지배로 전환됐다. 이게 맞아요. 예. 요건 아마 요 간접 지배 예를 들어 갖고 적어놓은 건데 좀 맥락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신라의 그 중앙과 지방 조직은 다음 시간 할게요. 다음 시간에 오늘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